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유성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요번 글로벌 환경과 인간이라는 과목을 수강하셔서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 때부터 새로 개설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교양 상식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함양할 수 있도록 쌓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기존의 화학의 이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과목을 일단은 좀 폐기를 하고 요번 학기 때부터 새롭게 도전된 과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재를 다들 준비하셨나요?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교재 요거요. 요거. 네. 이미 3월 6일에서부터 이미 미리 교수가 온라인으로 요 수업 이 클래스에 3월 6일자로 강의 소개 영상을 미리 올렸을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구매를 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을 것을 아직도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한 4명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와서 구매하겠다는 친구들 중에 18일 날쯤에 온대요. 뭐 이렇게 서점에 책이 18일 날에 입고가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들은 사람은 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서점에서 또 잘못 얘기해 준 거 있어요. 원래는 3월 6일자로 교수가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15부가 먼저 가 있도록, 예, 서점에 입고가 되도록 조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수강인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인원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수가. 근데 엊그저께인가 월요일 날에 이메일을 받아보니까 이메일인가 쪽지인가 이클래스 쪽지인가를 받아보니까 뭐 책이 서점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바로 17일 날 아침에 출판사 보고 17일 아침에 서점이 문 열자마자 바로 추가 책을 한 20권 정도 갖다 놔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학교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학생들은 만약에 기숙사나 뭐 이렇게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은 학교 서점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3일간 오픈을 하니까 구매하셔가지고 와가지고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기타 큰 서점이 있는 대형 서점인 영풍문고나 교보문고가 있는 아니면 자기 근처에 타 대학교의 내부에 있는 어떤 대학 서점이 있는데 이런 데를 가까운 데가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셔가지고 이 책을 찾으면 들어와 있는 데가 분명 있어요. 그리고 또 주문을 하면 또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 구매하시는 거 집에서도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그리고 강의 소개 영상에서 소개를 해준 그 사이트로 가서 주문을 하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릉도나 제주도가 아닌 이상은 18시간, 12시간에서 18시간 안으로 배송이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아보시고 지금 강의 영상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도 충분히 제가 해드리니까 교재 없이 이 지금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여러분 책에 어디 밑줄 한번 치시겠어요? 어디를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책 없이 수업을 듣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파워포인트는 만들었는데 교수가 간략하게 만들었어요. 간략하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는 화면만 가지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바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소개는 몇 가지 안내사항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이 3월 16일 개강으로부터 첫 주, 오늘이 3월 19일이잖아요. 그쵸? 첫 주 수업은 원래 강의 소개를 하고 진도를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강의 소개를 이미 진작 미리 했기 때문에 오늘 진도를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교재가 보통 1단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0단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단원에 대한 내용을 너무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첫 시간은 강의 소개하고 보통 한 30분, 40분 정도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때 3, 4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보통 첫 강의는 종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에 맞도록 영단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내용 설명을 이제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서 필기할 내용, 이상하다. 저기 PPT에는 교수가 추가로 말을 적어 놓지 않았는데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네 싶은 것들은 노트를 꺼내놓고 또는 A4용지 같은 걸 꺼내놓고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필기를 하신 다음에 필기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출석 인정용 과제를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하셔야 영상을 100% 끝까지 봤는지 교수가 확인을 하고 플러스 출석 인정용 과제가 제출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출석이 됐음을 교수가 인정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학교 지침이거든요. 교수 영상 똑바로 만들고 영상 강의 할 거면은 그 다음에 그거 학생들이 100%다 수강했는지 시간 체크 다 한 다음에 100%까지 본 학생 중에서 출석 확인용 과제를 제시해서 그것까지 제출한 학생들한테 저기 과제를 다 확인한 다음에 출석으로 인정해 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솔직히 교수같이 그냥 게으르고 그냥 널널한 교수는 그런 거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극혐이에요, 진짜로. 안 하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런 거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과제를 출석 인정 과제로는 내지 않을 거예요. 저의 출석 인정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날 수업 내용 영상 보면서 필기하고 필기한 내용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JPG 파일 여러 장 페이지를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압축해서 이 클래스 과제란에다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그럼 교수가 그거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업을 다 듣고 나면 과제가 저절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성적을 내기 위한 그 저기 뭐 100점짜리 100점만 50점짜리 50점짜리 과제 2번 나가는 거는 따로 과제를 그거는 성적용 과제가 따로 나갈 겁니다. 학기 중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난번 강의 소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첫 화면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책에 제목이 환경과 생활 속의 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화학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염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화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학이라거나 학문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학이나 무슨 뭐 물리보다도 화학 쪽 그리고 또는 생물학 쪽이 조금 근접해요. 이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의 영단원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화학이라고 해서 이 환경이라는 문제를 바라보고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미래, 인간에 있어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가 앞으로 온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영원히 쭉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주제로 일단은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른 별, 보통 이제 푸른 구슬처럼 생긴 우리 지구 있잖아요. 푸른 별이라고 불렀던 캐릭터가 바로 여러분 이 친구 아시죠? 예, 그렇죠. 캐로로 중사라고. 예, 그렇죠. 이 친구가 뭐 지구 처음 왔을 때 퍼렁벨을 갖다가 정복하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저도 이게 옛날에 언제적에 봤던 애니메이션이지? 2000년도는 아니고 2000년도인가요? 2004년도 요 정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인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하여튼 재밌게 봤었는데 엔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엔딩까지 못 봤어요. 너무 길어가지고요. 어쨌든 이러하다. 그래서 이런 퍼런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책에는 오염이 뭔지, 환경 오염이 뭔지 이런 정의를 정확히 내리지 않았어요. 책에는 지금 현재 정확히 말이 없습니다. 니네는 알지?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알 거야. 뭐 이런 판단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교수도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오염 하면은 뭔가 환경이 깨끗하지 않고 뭔가 지저분하다라는 지저분한 걸 갖다 오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저분한 게 오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저기 뭐야 바깥에 나가서 신나게 막 놀다가 막 손에 막 이렇게 뭘 잘못 만져가지고 지저분하게 묻었으면 여러분 손이 오염됐다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던데 그쵸?
오염은 더럽다는 거하고 관련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오염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오염이라는 거의 정의.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 조금 조정 좀 할까? 자, 오염이라고 하는 정의가 뭘까요?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이든 우주든 어디든 간에 일정 공간을 스페이스를 딱 두고 보았을 때 특정 물질이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오염이라고 해요. 수질 오염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끗한 물에 만약에 여러분 염산 한 방울을 톡 떨어뜨렸다고 쳐봅시다. 황산이라고 할게요. 황산. 먹으면 죽는 거. 황산 한 방울을 큰 큰 물탱크에다가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그 물은 벌써 지저분해지고 오염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방울에 해당되는 황산이 물 큰 거에 첨가가 돼갖고 잘 퍼지면은 골고루 잘 퍼져서 어떻게 희석이 거의 돼버렸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염된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애매해요. 실제로 지구 어디를 가든 황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디든 가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오염되지 않은 환경이라면 황산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자연계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널리 널리 골고루 잘 퍼져서 뭐라고 해야 되죠? 배치되어 있다,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환경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공장에서 무슨 강산 처리한다고 황산 용액을 많이 써가지고 하수구로 막 흘려내려가지고 강에 집중적으로 황산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뭉쳐서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물의 성질을 완전 바꿔버렸다. 이랬을 때 오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납 오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까요? 토양에 납이 많으면 오염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납이라는 거는 원래 땅에서 캐서 얻어내야 되는 광석의 일종이에요. 납광산, 납이 달 캐지고 발견되는 납광산이 아니면은 일반적인 땅에서는 납이라고 하는 중금속이 막 높은 농도로 막 이렇게 발견되면 안 돼요. 실제로 땅을 캐서 이렇게 납의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 납이 발견됩니다. 아주 극미량. 이제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나 이런 거 재배해서 우리가 먹어도 몸에 피해가 안 갈 정도의 양에 대한 극미량의 납은 분명 발견이 돼요. 그런데 어떤 토양에 집중적으로 납이 막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그래서 필요 이상의 양이 몰려 있을 때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염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뭉쳐져서 한 곳에 쏠려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분산시켜서 어떻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그 농도나 몰려 있음을 해결하는 게 오염 해결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몰림 현상이 안 생기도록 막는 것이 오염 방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오염이라고 하는 개념의 첫 이 큰 라인을 잡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사실. 자, 지금 이런 내용 책이 없고 파워포인트에도 지금 현재 교수가 일부러 글을 넣지 않았어요. 네, 공부하시라고요. 필기도 하시라고. 자,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의 선택이라고 책에 이제 소제목이 나오는데,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원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동물도 자원을 소비를 해요. 식량 자원이라는 걸 소진을 하죠. 소비를 합니다.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는 동물, 즉, 사람, 어류, 심지어는 뭐, 기타 뭐, 말, 새 같은 이런 것들도 일단 식량 자원이라 그래가지고 물속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은 물고기들이 먹고 그 다음에 해초류 같은 거 뜯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나 말, 뭐 짐승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 같은 걸 막 따먹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그럼 그런 것도 따먹지만은 동물들도 잡아먹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을 소비하는 거예요.
섭취해서 소비하는 건데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널리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의 소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의 소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 더 생존을 벗어나서 이제 뭔가 더 누리는 거, 더 누리는 거는 인간만이 보통 하는데 보통은 사치라고 하죠. 사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에너지의 소비가 엄청납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 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죠? 전기 생각하시죠? 그럼 전기 만들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소를 돌려야 되겠죠. 발전소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석유나 석탄을 태워서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로 물을 끓여서 증기가 발생하면 증기가 스물스물 막 이렇게 피어오르면 증기가 피어오르는 힘을 이용해서 바람개비, 터빈이라고 하는 바람개비를 돌려서 발전기에 연결해서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죠. 석탄, 석유 같은 거 사용하는 엄청난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그거를 에너지화해서 그거를 태워서 결국에는 에너지의 최종본, 최종 에너지의 뭐라고 아까 최종 생성물이라고 하는 전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원들을 우리가 막 소비한다는 거죠. 석탄, 석유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뭐 우라늄도 소비하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죠. 물론 태양광이라든지 수력 발전과 같이 천연 자원은 좀 별개의 스토리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이 자원을 소비해 가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일명 사치를 누리고 있는데 사치를 안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리도 들판 뛰어다니는 짐승처럼 그냥 먹기만 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생존만 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동물들처럼 옷도 입을 필요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지장 없으면 먹고 사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옷도 필요 없고 그냥 야생으로 막 댕겨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사용되는 이 자원들이 가면 갈수록 소비가 되고 자원을 태우거나 이렇게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나 이런 물질들이 한 곳에 자꾸 모이게 되면은 환경 오염까지 유발되는 그런 상황까지 쭉 진행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지금 현재 이 단원에서는 이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 이것도 오염의 한 일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자원이 한쪽으로 몰리면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공간은 그 자원이 필요한데 한쪽으로 몰리느라고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은 자원을 우리가 쓰면 가능하면 재생이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썼지만 나중에 폐기물이 나와도 그 폐기물이 다시 재활용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다른 목적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생 가능한 자원의 정의는 소비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재공급되는 것들을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태양광이죠. 태양광 같은 거는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뭐 전기를 만들었다 쳐봐요. 그래도 전기 만들어서 쓰는 데까지 걸릴 시간보다는 태양빛이 공급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정의는 그럼 거꾸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원이 공급이 되는 근원은 제한되어 있다. 석탄, 석유처럼 딱 양이 정해져 있는데 소비되는 거, 그 생산을 위해서 생산되는 속도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얻는 속도보다는 써버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경우, 이럴 경우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우리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위주로 써야지만 우리 지구가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지속 가능성.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는 해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막 오고 막 대학생활 하느라고 정신없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이제 사회로 가면은 먹고 사는 직장 딱 다니는 거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웰빙, 쉽게 얘기해서
돈 벌고 사는 건 생존 문제 해결하고 나머지는 잘 사는 거, 제대로 잘 사는 거, 웰빙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환경, 안정적인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에 포인트를 딱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환경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제 듣게 되실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유명한 이렇게 그 해외 잡지 같은 것도 있는데 경제 잡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지구예요. 사과 모양의 지구인데 인간들이 자꾸 파먹어서 지구가 거덜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미래의 수용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생산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수용을 충족하는 것 이걸 갖다가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돈 버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돈이 어떻게 필요하냐? 이걸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설명을 똑 제대로 얘기하면, 제대로 표현하면, 요번 달에 쓸 돈은 충분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쓸 돈까지 지금 충분히 더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다음 달까지 쓸 돈은 없다 하더라도 다음 달쯤 되면은 월급이 들어와서 또 충분한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되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쓰는 자원도 지속 가능한 계속 끌고 나가려면은 현재 세대들이 사용하는 자원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또 사용해야 될 자원마저도 지금 충분히 확보를 해 두던가 아니면은 그때 됐을 때 충분히 다시 자원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있도록 조치를 해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중론이에요. 환경운동가들 중론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1987년도에 이러한 그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 이 보고서를 쓴 사람 이름이 곧 있으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엔 세계 환경 및 개발 위원 회장으로서 이게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이제 상당히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최초로 언급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이제 공표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너무 길어서 교수가 직접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수가 중간고사 때,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라고 하는, 브룬트랜드라고 하는 무슨 환경위원장, 위원회장의 이 보고서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뭔지 요약해서 한번 적어보아라. 중간고사 시험제 그렇게 교수가 시험지를 내면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본 기억으로 요약해서 한두 줄로 딱 적으셔야지 교수는 맞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책을 읽어보고 공부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 특히 이 위원회는 젊은이들한테 뭐 당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길 필요는 없고 지금 당장 모든 세대들이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했느냐. 이 보고서 발표 시기가 언제라고요? 예, 앞에 보세요. 예, 1987년이라고 했죠. 10년 동안을 쭉, 유엔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 이후로 전 세계에 뭐 미국,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뭐 러시아 할 거 없이 웬만한 국가들한테 권고를 했어요. 우리 제발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뭐 말을 듣나요? 안 듣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엔에서는 2000년에 밀레니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해요. 우리 인류는 이런 목표로 앞으로 2000년에서부터 3000년까지 1000년 동안 이런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목표가 8개의 목표가 있어요. 8개의 목표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책에 조금 두 가지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 엄마와 자녀, 모자, 할 때 이게 자자가 아들 자자가 아니라 자식 자자예요. 쟤들, 그러니까 mother and child,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엄마와 자녀들, 결국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건 향상이 먼저 잘 되어야 인류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
지속 가능하게. 그 다음에 지구상에 가난함, 빈곤이라는 게 일단 없어야지 인류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기타, 나도 다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전쟁 방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 네, 두 번째는 기본적인 질병 퇴치. 질병 퇴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감기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엄연히 말하면 폐렴을 동반한 감기거든요. 이 감기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잘 알면서 감기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여러분 요번 코로나로 처음 겪으신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가 발전돼서 태어나게 되면은 항생제며 뭐며 이런 것들 접종을 잘하고 그다음에 감기를 전달하는 그 매개체, 곤충, 특히 모기 같은 거를 우리가 방역 방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기 걸려서 죽는다는 게 오히려 드물고 신기한 거예요. 하지만 빈곤 국가, 아프리카 막 이디오피아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간다 같은 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감기 걸렸다 하면은 얘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기로에 놓여 있어요. 왜? 감기는 그냥 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따뜻한 물 잘 마시고 있으면 굳이 약 아무것도 낫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빈곤 국가는요.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아까 뭐 물 마시면 된다는데 물이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 퇴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깨끗한 식수 보급, 깨끗한 식수. 진짜 그냥 물이 아니고요. 그냥 더러운 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의 확보.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하수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 외국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 마실 때에도 돈 내고 마셔야 되잖아요. 생수 같은 거요. 예. 어쨌든 그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환경적 지속. 그러니까 이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건강적 지속 같은 건데 이건 환경적 지속이라고 해서 이게 8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 환경적 지속을 위해서는 4가지 사항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겹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식수 얘기도 다시 똑같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정책과 어떤 계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원리가 융합되도록 환경 자원의 손실을 반전시켜라. 환경 자원을 소비가 되는 환경 자원 같은 거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자꾸 사용이 돼서 손실되는 것을 줄이도록 연구 개발 좀 많이 해라 라는 이야기가 여기 1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의 다양성 손실을 반전시켜서 반전이란 말은 금지란 얘기예요. 방지하라는 뜻이에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뭐지? 여러 가지 천연 동물들이 자꾸 종들이 멸종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이미 10년 전이죠. 2000년대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2010년까지 생물이 멸종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멸종하는 속도가 줄어들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2015년도까지는 기본적인 안전한 식수를 이제 접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을 이 당시 2000년 당시 더러운 물, 먹지 못한 물을 먹으면 안 되는 물을 먹는 인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15년도까지는 그 100이라는 인구를 50만 되도록 좀 줄이도록 우리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020년도가 되면 1억 명의 빈민층의 삶이 엄청날 정도로 향상되도록 하시오. 이게 그건데 지금 여기 있는 거 지켜진 거 1번 정도 지금 하고 있나? 나머지는 거의 뭐 시도는 하고 있어도 잘 안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인간의 미래는 약간 좀 암울해.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서 참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1억 명의 빈민층의 삶이 좋아지도록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가지 최저선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런 앞에서 말한 이런 밀레니엄 개발 목표부터 시작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이런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러한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은 개인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하나가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정부도 못해요, 사실은.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지금 이런 게 이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돼야 됐죠. 이게 성공을 했어야 됐죠. 성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환경을 보존하자고 한다는 게 개인이 하든 정부가 하든 간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동력이 없어요. 원동력. 능동적으로 그래 우리 하자. 해야 된다. 하자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원동력이 없어요. 잠깐 반짝하다가 멈추고 반짝하다가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 가능한 이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게 책에서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 즉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얘네들은 원동력이 돼요.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얘네들은 사업이란 것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하루 24시간 그리고 뭐지? 그쵸. 1년 365일 미친 듯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아서 움직이는 원동력이 장난 아닌 집단이 바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환경, 저기,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그 공동체적 환경. 여기 글자 하나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태계적 환경, 경제적 환경, 공동체적 환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교수가 잘못 읽었구나. 요거는 제대로 된 거고, 여기 세 가지 최저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업으로서 생태계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환경을 모두 고려해서 일명 녹색 지역의 영역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업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저, 반드시 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이 모든 세 가지가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이 녹색 지역에 해당되는 요 영역을 만약에 그 준수해 나간다면은 경제 및 사회 환경에 대해서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지속 가능한 세상이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기업이 좀 앞장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혜택에 기초한 사업 성공, 이 척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예, 세 가지 최저선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 최저선에 있는 이 녹색 지역,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요 영역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정말 이걸 향해서 이제 착실하게 그나마 기업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시는 기업가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몇 분 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뒤에 마이크로소프트 있습니다. 예,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무려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예. 많이 지금 현재 많이 늙으셨어요. 이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자리에 기업가로서 있었던 거고 지금 요 마크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요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만 가지고 있고 창업주니까 회사 주식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막대한 재산,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세계 제1위 10위 안에 드는 그 부자하고 친구 먹고 있는 진짜 실제 친구예요, 실제 친구인데 친구로 있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뭐 세계에서 7번째 돈이 많다고 그러던가 어쨌든 이 사람이 가섭하게 달고 있는 요 마크가 뭐냐면은 빌 게이츠의 부인이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빌 게이츠와 그 부인의 이름 따서 그 부인의 부인 재단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추가로 이제 은퇴 이후에 또 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는 사업은 아까 전에 우리 유엔에서 그 밀레니엄 개발 목표 중에 환경 지속 능력에서 꼭 강조하는 안전한 식수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빌 게이츠 앤 그의 부인 재단. 이거를 지금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정도 됐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걔네들 그 식수가 뭔지 아세요? 네, 강물이야, 강물. 강물. 걔네 땅에서 흐르는 왜 사막은 아니고 황량한 그런 땅에 쫙 펼친 평지에 강줄기 하나 딱 흐르고 있으면은, 거기가 걔네들의 식수원이기도 하고 걔네들의 목욕탕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걔네들은 마을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칸은 있어요. 칸은 있는데 거기에
거기서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소변과 대변을 보면 그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쌓이면, 저희 마을 사람들이 거기 자기들 변소에 인분이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치워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치우느냐? 통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쌌던 대변과 소변을 긁어 담아서 통에다 담은 다음에 강으로 가져서 강에다가 버려요. 근데 그 강에서 그 물 떠마시고, 떠서 마시고, 거기 아프리카 애들이나 어른들이 그 강에서 목욕하고 뛰어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똥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질병과 뭐 하여튼 뭐 아유 아비규환 진짜 헬게이트 열린 진짜 무슨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여기서 이렇게 화장실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식수도 문제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깨끗한 식수를 얻기 위해서는 물이 오염되면 안 되는데 물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또 화장실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화장실. 그러니까 인분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도 있고요. 여러분 넷플릭스 좋아하시죠? 넷플릭스. 그렇죠? 에브리타임에 보니까 넷플릭스 아이디 서로 공유하자,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올라와 있는데, 나는 딴 사람하고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하고 공유는 못해요. 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넷플릭스에 보면은, 빌 게이츠의 대가리, 빌 게이츠의 머가리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검색하시면 안 나오고, 빌 게이츠의 브레인, 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 현재 활동에 대한 교수가 지금 얘기한 그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개발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는 다음 요번 학기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교수가 스토리로 한번 썰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업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실제 액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전기차 뭐 하면은 뭐 저기 뭐지? 테슬라 X 모델 시리즈 막 A 모델 시리즈 막 이런 거 만들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의 환경과 연관된 걸 얘기하려면 뭐 전기차도 환경과 연관된 거죠. 그렇죠? 아까 유엔에서 얘기한 뭐죠? 그 화석 연료 같은 거 태워가지고 뭐 그런 소비가 안 생기도록 줄이자는 거에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인류애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대표적인 분인데 참 좋겠어. 똑똑하고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아유, 부러워, 진짜. 아우, 짜증나. 어쨌든. 자, 보면은,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스페이스 X 사업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로켓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려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착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주 공간에 버려져 있는, 로켓 발사체들을 다시 지구로 기환시켜서 그거를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지금 지구 주변에는 뭐, 그, 뭐, 강대국 위주로 러시아, 소련, 과거 소련 포함해서 지금의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인공위성 쏘는 국가 몇 개 국가 있죠. 영국, 일본, 그 다음에 프랑스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인도 이런 국가들이 인공위성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인공위성 올릴 때 그냥 올리나? 또 던져서 올리나? 아니지. 로켓에다가 딱 실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아니 로켓 한번 쏘아 올릴 때마다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드는데 이거 하늘에 성공적으로 올라가서 인공위성 딱 올려놓은 로켓의 몸체는 다시 지구로 갖고 와서 재활용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구에서 완벽하게 성능 테스트를 끝나고 우주 궤도까지 안정적으로 올라간 로켓 본체는 기능적으로 장비적으로 합격 제품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이미 그 로켓을 이미 하늘에 둥둥 떠댕기는 대기권에 둥둥 떠댕기는 그 로켓 본체를 가져오면은 한 1000번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스페이스 X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한번 밑에서 한번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뭐죠? 대기권에 있는 둥둥 떠다니는 녀석을 다시 갖고 와서 착륙 테스트를 했는데 이걸 성공을 한 거야. 한 6년간 시도를 하다 드디어 성공을 했어. 그래서 그 착륙해서 회수하는 거에 성공했는데 또 다시 쏘아 올려보고 회수하고 쏘아 올려보고 회수하고를 몇 번 반복하는 것까지 재현 실험까지 다 한번 성공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반복해서 왔다 갔다 그럴 때는 자기가 회수한 로켓은 미국 나사하고 이제 퉁쳐가지고 이게 협상 딜 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회수해서 내가 쓴다. 대신 회수 딱 해서 오면은 겉 껍데기에는 우리 회사 이름 스페이스 X라고 페인트 칠할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게 된 거예요. 아, 참 대단해. 그래서 이 사람이 스페이스 사업을 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이 지금 강의 중에 거의 끝에 가게 되면은 이 스페이스 X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수가 또 한 번 더 언급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사업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제 드래곤 형님, 이재용 형님, 이재용 형님, 저 보고 계시나요? 예, 그쵸.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주세요. 참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세 가지 최저선이라고 해야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책에서 이제 예시로 설명하는 거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구체적인 사업 사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퇴비를 갖다가 수거하고 폐기하는 사업, 이것도 하나 어떤 기업들이 그냥 농장에 퇴비를 갖다가 이제 공급하거나 오래된 퇴비를 갖다가 회수하거나 이런 것들도 기업이 돈을 받고 하는 하나의 사업 활동이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건 그 논밭에 뿌리는 퇴비를 담고 있는 비닐봉투, 이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퇴비 플라스틱, 퇴비 비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비닐을 비닐이라고 부르지 않죠. 플라스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닐봉투를 이야기하는 건데, 퇴비 비닐봉투.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는 퇴비봉투를 써서 퇴비를 뜯어가지고 그 비닐을 땅에다 버려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서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물리적 사회적 시스템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처리한 조치 사례다라는 걸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원에 대해서만큼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영어로 우리가 공부했냐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래서 뭐 cradle to grave. 사람은 태어나서 요람, 그래, 애기 이렇게 뭐라고 해요? 보행기 같은 거 같은 조그만 거. 거기에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생활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자원은 요람에서 요람으로라는 그 뭐라고 할까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자원을 바라봐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된다,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때 이 말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재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원의 무덤은 폐기물로 버려지는 건데 자원이 처음 확보가 돼서 그러면 요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시 폐기물로 가지 않고 재활용이 된다면 다시 자원이 요람으로 가서 계속 선순환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구단원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재활용의 대표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플라스틱병의 재활용에 대해서 또 구단에서 언급을 하니까 그때 가서 한번 해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생태학적 발자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여태까지 발자국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여태까지 인간이 어떤 따위로 살아왔느냐, 어떤 스타일 따위로 살아왔느냐, 이 따위로 살아왔느냐 이런 거를 추적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생태학적 발자국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인간이 쾌적함을 느끼면서, 즉 쾌적감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환경 오염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최적정의 경제적인 면적, 지구상의 면적을 갖다가 바로 생태학적 발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태학적 발자국에 대한 정의가 책에 적혀져 있는데 특정 생활 기준 또는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인 생산 공간지대. 무슨 말이냐면 그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땅도 들어가지만 물, 그러니까 우리가 퍼마실 수 있는 담수라고 하죠. 담수가 나오는 지역 플러스 바다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양을 갖다가 면적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생태학적 발자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은 미국 사람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미국 시민 기준으로 지금 적혀져 있는데 미국 시민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 아주 최적절한 환경적인 최적 면적은 8헥타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책에 아주 밑줄치란 얘기를 교수 하지 않았어요. 이따가 한꺼번에 얘기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1헥타르가 10,000m 제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미국 시민의 기준은 요 정도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구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인구가 많으면 많은 헥타르가 필요하고 그다음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인구가 적은 국가는 또 조금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꼭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내가 볼 때는 경제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밑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그림 0.2번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경제 수준이 중국보다 확실히 크다 보니까 이 생태학적 발자국 면적이 상당히 중국보다는 커요. 실제로 중국의 경제보다는 미국의 경제력이 4배 정도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다고 따지면 중국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나 프랑스, 야, 중국이 멕시코보다도 좀 이제 좀 떨어진단 말이야. 자, 어쨌든 세계적인 평균으로는 세계 경제 평균으로 봤을 때 생태학적인 발자국, 인간으로서 가장 살기에 적당하게 필요한 공간이 바로 2.7 헥타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왜 얘기하냐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과 지금 현재 그 지구 전체 평균의 경제력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에는 현재는 국민 평균당 따지게 되면은 1.7 헥타르 사람 한 명당은 1.7 헥타르씩 정도가 전 지구상 인간을 포함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무슨 판단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이게 설명하겠습니다. 말은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지구에 사람 한 명당 배당을 준다고 하는 이 발자국, 이 면적 있잖아요. 이 면적이 1인당 많이 줘봐야 공통적으로 1.7 헥타르밖에 못 줘요. 지구 덩어리의 면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자원상으로 봤을 때는 지구의 인구 한 명 한 명한테 이 1.7 헥타르씩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은 딱 지구 하나가 완성이 된다는 거야. 그게 적정량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8헥타르나 필요하고 세계 평균은 2.7 헥타르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2.7 헥타르 정도가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현재 지구 인구에 맞춰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은 지구가 2.7개 정도 현재는 필요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개하고 0.7개의 정도의 지구가 있어야 인간이 살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인당 미국인 기준으로 지금 설명해놨는데 1인당 8.0 헥타르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70억 인구다. 이래버리게 되면은 4.7개 지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인구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먹고 살려면 쾌적한 환경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지구가 하나가 있으니까 3.7개를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나? 만들어서 사람을 이주시켜야 되나?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지구하고 똑같은 행성 찾기도 힘들어 죽겠네. 몇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생활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의 지구 외에 4개 이상의 또 다른 지구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구가 딱 한 개 정도만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할 정도로 이렇게 인구 하나당 배분되는 땅이 딱 8헥타르로 딱 일정하게 딱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인구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필요하니? 이런 친구가 필요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렇지, 타노스. 타노스 손가락 한번 튕기면 어떻게 돼? 인류의 반이 줄잖아. 그렇지? 이 인간이 2번 튕겨주면 되겠지. 그러면 4분의 1로 딱. 그래도 좀 모자르다, 야. 그렇지? 4.7을 4분의 1로 나누면은 뭐 1.2개의 지구가 필요한데 그럼 뭐 한 번 더 튕기지 뭐 8분의 1로 줄여버리지 뭐. 그러면 아주 지구가 널널하겠다 이제. 뭐? 이런 친구를 데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가 부족하다는 걸 이미 환경운동 한 사람들은
지구가 지금 충분한 면적이 아니에요. 충분한 자원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스페이스 X를 왜 세웠는 줄 아세요? 뭐 우주에 떠 있는 그 로켓 본체를 재활용해서 자원 소비를 막고 뭐지 그 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스페이스 X를 차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스페이스 X의 목적은 2025년까지 화성으로 지구인을 이주시킨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 잘 돼가지고 2022년에 최초의 인간을 화성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즘 최근에 이 사람이 막 떠들고 있더라고. 미친놈인지 천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미리 얘기하면 내가 2012년, 1년도에 이 스페이스X에서 사람을 100명을 모집했어요. 100명. 전 세계적으로 박사 학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 마션처럼 화성 같은 데 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적 능력, 체력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100명을 모집할 때 2011년쯤 됐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이걸 모집하더라고. 내가 또 지원했다는 거 아니야. 물론 떨어졌지만. 왜냐면은 이때쯤 됐을 때 화성을 갔을 때 뭐 체력 조건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눈도 나쁘면 안 돼요. 눈도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안경 끼면 안 돼요, 사실은. 우주비행사나 전투기조종사 파일럿처럼 전투기조종사처럼 안경을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체 조건이 최적으로 좋은 사람이 우주 공간에 가야 그리고 화성까지 가야 그 척박한 불모지에서 진짜 불모지 스타트하는 그런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렇게 학력 수준은 생화학 박사 따위면 적당하잖아. 마션처럼 막 가갖고 감자 뿌리고 막 내똥 가지고 막 퇴비 만들어 가지고 막 물 만들고 화학자니까 물도 만들 수 있겠다 야. 감자 생물학자니까 키울 수 있겠다. 어쨌든 간에 해갖고 생존할 수 있겠지만은 체력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광탈했습니다. 광탈. 속도로 탈락했어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 이 자식은 한번 화성 좀 보내주지. 물론 지구는 두 번 다시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못 돌아오겠죠. 한번 가면은 거기서 뒤진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와. 자, 어쨌든 누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화학자라고 여기는 딱 집어넣는데 과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환경보호는 과학자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로. 소수의 과학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시민, 우리 모든 국민, 모든 지구인이 다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환경 오염이나 이런 자원의 소비, 재활용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물질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 화학이다 보니까 이제 화학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거 하는데 이게 환경 보호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화학의 분야, 환경 보전과 이런 것 관련된 분야의 화학을 특별하게 그린 케미스트리, 녹색 화학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녹색 화학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 원칙을 꼭 지켜나가면서 하는 게 그린 화학입니다. 자, 그래서 녹색 화학은 첫 번째, 생긴 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제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생기는 거를 이미 이제 생성된 폐기물을 뭐 어디 모아서 버려버리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폐기물이 가능하면 안 만들어지는 쪽으로 뭐든지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물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한테 필요한 프로덕트, 물건을 만들기,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의 양, 자원의 양을 가능하면 줄이는 쪽으로 일단은 과학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성이 없는 물질을 사용하고 재생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직히 납하고 카드뮴, 그다음에 황산, 뭐 이렇게 방사성 물질 같은 것들이 막 폐기물로 만들어서 막 모여가지고 오염이 됐다. 이거랑 우리가 그 밀가루 같은 거 있잖아. 라면 같은 거 먹고 막 밀가루 같은 거 막 쓰레기통에 막 버려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밀가루만 이만큼 쌓였다. 물론 오염된 거 맞아. 밀가루로 오염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몰려 있으니까. 그런데 밀가루는 우리 몸에 물론 다이어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지, 그치? 고혈압, 당뇨, 돼지, 지방, 막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그런 건 안 좋지만 독성은 없잖아, 솔직히. 밀가루가 독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밀가루 이렇게 쌓여있는데 한번 이렇게 손 터치하는 순간 막, 독에 중독돼서 막 죽나?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독성이 없는 물질을 사용하고 그 녀석을 재생하는 쪽으로 모든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에너지를 더 적게 생산합니다.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기라고 하는 그 에너지, 고급 에너지예요. 고급 에너지, 전기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들을 많이 소모하고 엄청나게 많은 절차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생 가능한 물질을 개발하자. 가능하면은 사용하자. 그 다음에 활용 주기의 마지막에 해가 없는 생성물로 분해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시 더 좋다. 무슨 말이냐면요. 재활용이 되는 걸 이 5번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녀석을 사용하자는 건 참 좋은데 모든 물질 다 재활용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치? 모든 물질 재활용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가 된 결과물도 절대로 생물에 해가 되지 않는,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성분으로 분해될 수 있는 물질로 이게 그렇게 분해가 가능한 그런 물질을 사용을 하자라는 게 바로 녹색화학의 마지막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다는 사실, 이런 원칙이 있다는 사실,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시 이제 지구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소제목에 푸른 유리구슬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푸른 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뭐, 대승적인 설명이 그냥 대의적인 설명,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존에 신경 쓰자. 뭐 이런 말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아주 짧고 간단한 단원입니다. 대신 다음 1단원 이후부터는요, 양이 이것보다 한 3배 정도 당연히 많아요. 그래서 3시간 풀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녹화한 지 한 56분 30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출석 인정용 과제는 이 클래스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여태까지 교수가 떠들었던 내용 있잖아요. 설명했던 내용들 필기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시간부터는 녹화 영상 강의 계속 올려드리는데 여기서부터는 교재가 정말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책의 밑줄 마저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어요. 1시간 정도 되려면요. 자, 여러분, 책의 영단원이 있던 건데, 이런 책 처음 봤어. 거기에 이제 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 보면 진한 글씨로 있는 문장. 인간의 활동은 천연자원의 소비와 쓰레기 생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 밑줄 치시고요. 이게 천연자원의 소비와 쓰레기 생성.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줄. 밑에서부터 11번째 줄에 공기 오염 물질로 알려진 이러한 폐기물 중 일부는 폐눈 생태계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은 화석연료에 해당되는 연료들 있잖아요. 연료들을 태우게 되면 거기서 상당한 매연이 나오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인간의 건강, 폐눈한테 호의적이지 않다. 그게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생태계도 해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페이지 넘어갑니다. 5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폐기물의 생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이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찾을 필요성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도전 항목이다. 이런 설명까지 밑줄 치고요. 그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문장이 또 나와요. 어떤 자원이 재생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핵심적 요소이다. 재생 가능한 자원은 이들이 소비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재공급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 문장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공급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생산되는 것보다 더 빨리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PPT 화면에도 올라가 있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내일을 위해 필요한 지속 가능한 행동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 부분. 자, 밑줄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사용하므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흔히 인용되는 의미는 하나를 꼽아보면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 세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밑줄칩니다. 이러한 정의는 1987년 유엔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가 작성한 우리가 공유한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으며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 아래 문단에 보면 브룬트랜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위원회장으로 있을 때 이러한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6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표 0.1번이 바로 그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서문, 스타트문을 뽑아가지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수 한번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 낸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단은 그 표 0.1 아시죠? 밑에 문단을 보면은 2000년에 유엔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채택했는데 밑줄 치세요. 이는 모자보건 향상과 빈곤 탈출 등의 노력을 통해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8개 목표 중에 하나인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 밑에 4가지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아까 교수가 PPT 보면서 설명했던 거니까 체크해 두시고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페이지 넘어가면 3가지 최저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본문의 중간에 보게 되면은 3가지 최저선이라고 하는 진한 글씨 보이시죠? 그거 위에 줄에서부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드를 합하면 이거는 빼고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혜택에 기초한 사업의 성공의 3가지 척도는 3가지 최저선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 다음 줄 밑줄 칩니다. 3가지 최저선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림 0.1처럼 겹쳐진 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경제적인 면은 건져내야 된다. 계속 밑줄 칩니다. 경제적으로는 비리 같은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공동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공동체는 건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다. 뭐 이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맨 밑에 그 문단의 맨 밑에 문장 이 원들이 겹쳐지는 부분에 녹색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이 3가지 최저선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줄 치시고 이 아래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까 교수가 설명했던 떠들었던 내용과 함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8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아까 전에 뭐 CNEN이라고 하는 잡지 화면 같은 게 자꾸 나왔죠. 아까 전에 우리 저기 PPT 화면에 보면은 잠깐 볼게요. 타노스 말고 요런 잡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CNEN이라고 하는 잡지 앞에서 나왔어요. 여기 앞에서. 자, 잠깐만 넘겨볼게요. 네. 여기 앞에 요거 사과처럼 깎여 먹은 듯한 요 잡지 경제 잡지이긴 한데 요게 바로 이제 화학과 공업 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네. 잡지라고 얘기해서 정말 여러분 이상해 들리는데 잡지가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널이라고 해요. 저널 학술 잡지. 그러니까 사이언스 뭐 네이처 뭐 이런 그 유명한 뉴스에 막 나오는 그런 그 학술 저널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학술 잡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 및 공업 뉴스라고 하는 이러한 잡지 내용에 대해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퇴비를 담고 있는 비닐봉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봉지에 대한 이야기, 자연 분해되는 봉지에 대한 이야기의 활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요람까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 아래쪽에서도 밑줄 한번 쳐볼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표현은 원료 물질을 시작하여 지구상의 어느 곳에 궁극적으로 버려짐으로써 끝날 때까지 한 품목의 전생애를 분석하는 접근법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시 재활용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얘기가 막 나오면서 예제 0.3번 바로 위에 있는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 또는 지구상의 한 지역까지 슈퍼마켓 봉지 치밀하지 않은 대본 미안합니다. 빠르게 읽었네. 미안해. 요람에서 무덤 또는 지구상의 한 지역까지는 지구상의 한 지역은 뭐냐면요. 쓰레기 매립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슈퍼마켓 봉지의 치밀하지 않은 대본이다. 만약에
한 개의 봉지, 1조개의 봉지 각각이 새로운 제품의 출발 물질이 된다면 더 지속 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1970년대에 탄생한 요람에서 요람으로라는 용어는 한 제품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른 제품의 생애의 처음과 연결됨으로써 모든 것이 폐기물로 버려지기보다는 재사용이 되는 물질의 사용에 대한 재생적 접근법을 의미한다. 번역서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워. 우리말로 되어 있어도. 그걸 지금 교수가 풀어서 설명을 막 하고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음료수 캔 예시는 미국 기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건너가면은 위 두 번째 문단에 되풀이하지만 밑줄 깁니다. 지구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을 소비하는 현 상황과 공기대지 물에 폐기물을 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고자 한다. 폐기물은 버려서 묻거나 버려서 어디 모아두거나 그런 게 재생 가능한 활동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그 아래쪽 생태학적 발자국이라는 용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진한 글씨 생태학적 발자국은 특정 생활 기준 또는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생산 공간 즉 대지, 물과 해수면 등의 양을 추산하는 수단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헥타르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그 10페이지의 왼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보면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이고 2.471 에이커라고 부른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예, 단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생태학적 발자국은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좀 차이가 많은데 전 세계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사람 한 명당 2.7 정도의 2.7 헥타르의 생태학적 발자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70억 인구가 만약에 미국 시민처럼 경제적인 상황, 부유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모든 70억 지구의 인구가 생활을 할 거라면은 지구가 몇 개가 필요하냐?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에 예제 0.5번 아래쪽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제는 일단 풀지 마세요. 교수가 풀라고 하는 문제만 푸시기 바랍니다. 예제 0.4, 0.5 풀지 마시고 그 밑에 내용대로 70억 인구가 모두 매 사람들이 미국과 같은 부유하고 살기 좋은 경제 환경에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는 계산해보면 4.7개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의 자원이 그만큼 4.7배나, 지금보다 4.7배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그 그림 0.3번 아까 전에 PPT에서 봤던 그림이긴 한데 사실은 2010년 정도쯤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가 하나 정도만 필요하게끔 어떻게 인류가 노력하자는 게 유엔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개발도상국가들 개발하면 안 돼요. 계속 저기 뭐예요? 가난한 국가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유한 국가들도 점점 가난하게 살아주셔야지 지구가 어떻게 하나 정도면 충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지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녹색화학이라고 하는 진한 것이 보이시죠? 거기 밑줄입니다. 녹색화학은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더 적은 유해물질을 생성하며 가능하면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도록 화학 생성물과 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를 건너가게 됩니다. 13페이지의 표 0.2번이 녹색화학의 6가지 원칙, 6가지 원칙이라고 해서 소개가 나와 있고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뭐 다시 지구로 돌아가서 설명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14페이지에 지구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많은 도전들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현재 0단원의 연습 문제는 교수가 과제로 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1단원부터 이제 나가는 부분에서 나오는 연습 문제들 중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은 과제 사항으로 포함시켜서 교수가 과제로 제시를 할 겁니다. 출석 인정용 과제는 제시 안 할 거예요. 출석 인정용 과제는 지금 수업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으로 찍어서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적 이렇게 종합용 과제 하나당 50점 만점짜리 2개 요거 놨기 때 그거는
연습 문제 몇 개 중요한 것들 거기서 뽑아서 과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자, 그래 고생하셨고요. 자, 어때요? 책으로 일일이 꼼꼼하게 보면서 설명을 하니까 수업 듣는 것 같아? 온라인 강의는 수준이 떨어진다. 싸강은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여러분 에브리타임에 글 많이 올라오던데 교수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버리면 수준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내가 강의실에서도 강의를 한다면 지금처럼 똑같이 강의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할 겁니다. 말 더럽게 많이 하고 알려주는 거 보라는 거 더럽게 많고 이렇게 강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은 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빡셀 거예요. 네, 빡셀 거라는 걸 자신합니다. 그래서 빡세다는 게 어거지로 빡센 거 아니에요. 책에 준해서 설명할 거 다 설명하고 알려줄 거 다 알려주고 생각할 거 하면서 끌고 나아가는 교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점 잘 나오길 원하신다면 공부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31초, 32초 넘어가고 있네. 그러면 다음에 보아요.